자, 이번 시간 이제 상속설계. 상속설계는 16차시 정도 제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가 A과정 쪽에서 맡은 파트가 은퇴, 그리고 보험, 상속, 재무설계 쪽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 과목이 전부 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상속설계 마찬가지로 목차 먼저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상속설계가 뭐냐라는 부분, 상속과 상속설계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상속과 관련되는 부분은 두 가지 법률이 적용이 돼요. 이거는 법률에 의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법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좀 저하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그 상속과 관련되는 거는 민법에 보면 상속편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편하고 상속편이 민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꽤 재밌어요. 이 시험하고만 상관없이 아마 살펴본다 그러면 너무나 재밌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막장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상속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냥 한 가지야. 막장일 때 나오는 거야. 막장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자식 지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재산 상속 받았는데 아무 저거 없이 부모님이 해준 대로 그대로 다 끝났다. 그러면 법이 개입할 일이 없잖아. 또 하나. 또 뭐 부모님이 상속 재산 뭐 안 나눠줘서 이제 자기네끼리 나눌 거다라고 할 때도 치고받고 싸우고 안 하면 법이 개입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막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상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각각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고객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상속 설계다. 그래서 상속 설계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이것도 재무적 준비와 비재무적 얘기를 나눌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러니까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속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거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피 흘리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상속인은 그 돈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하다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이 그 재산은 받겠지만 그 계속적인 거래의 계속성 관련되는 부분에 누가 개입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이해관계자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니까.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이면서 피상속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상속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관련되는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상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험에서 출제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나와요. 이쪽은 그냥 당연한 얘기들 나와 있는 건데, 강의할 때는 단락단락에 처음 이제 접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안에서 이제 숨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뒷단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앞단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거고, 그 다음 상속의 법률 관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험은 다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의 법률관계 쪽에 보시면 상속제도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예, 되게 쉬워요. 근데 상속재산이 어떤 건지, 그래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상속재산은 이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쪽 부분은.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 개시나 아니 상속인의 결정, 여기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사망하셨는데 가족관계 몇 명이다 그러면 이들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느냐 뭐 이거 계산하는 것들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상속분에 대한 결정이죠. 바로 밑에.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 승인과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놨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강제상속은 아니고 임의상속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받을지 말지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받는 것도 나는 딱 한정해서 받겠다. 부모님이 빚진 것만큼만 받아서 커버하고, 그 다음에 난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다. 부모님 빚이 얼마나 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난 아예 그 상속하고 상관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한 결정, 상속분의 결정, 승인과 포기는 다 시험 문제예요. 여기. 유언 같은 경우에는 유언에서는 유언 상속의 정의와 유언의 방식 요 두 가지는요. 거의 시험 안에서는 거의 뭐 지뢰밭? 예. 그다음 유언의 효력과 집행. 유언의 효력과 집행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유언의 효력과 집행은 그러니까 유언을 만약 유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그 유언한 사람이 바꿨어. 그럼 그 바꾼 거는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유언장 썼다가 찢었다. 그러면 유언 안 한 거지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쉬우니까 뒤에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설계 실행과 조정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상속재산의 분할과 분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이만큼인데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뭔가 소급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채무가 있긴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뭐 그 다음에 그럼 이 돈을 받는 상속인이 재산이 이만큼인데 이 사람도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겠단 거야. 이 상태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는 이게 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의 채권자, 피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분만 갖고 있는 재산만 갖고 있으면 자기 채무 상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 상속인이 다 갖고 가서 한꺼번에 자기 이 재산하고 섞어버리면 이거는 자기 돈 못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를 하냐면 분리 청구를 해요. 이거 정리될 때까지 섞지 못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상속재산은 공유재산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공동관리가 되거든요. 상속인들끼리. 상속인들끼리 공동관리했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몫으로 찢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각각. 그러니까 그가 이제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유류분과 기여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 이제 법률 관련되는 부분이 상속 및 증여 세법. 네, 세법 관련되는 부분. 일단은 민법과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세법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냥 파트별로 한 문제 이상은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법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몰아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좀 살짝 비껴서 봐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재 내용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왜냐하면 세법은 제가 지금 말씀을 민법적처럼 몇 가지 예를 못 들어드리는 게 이거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업 승계 관련되는 부분은 그냥 혼자 공부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6차시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이 뭔지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9페이지. 상속이 뭐냐? 상속. 맨 위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의 이전과 권리 의무의 승계. 그래서 이전과 승계라는 거죠. 이전과 승계. 근데 뭐에? 재산과 권리 의무. 즉 환산할 수 있는 거나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돈. 과거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어서 신분 상속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신분에 대한 상속은 없어졌어요. 민법 개정되면서 과거에 없어졌고
지금은 누가 뭐 호주고 뭐 이런 얘기 없잖아. 그렇죠? 호주란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권리 의무도 다 이 돈과 관련되는 권리 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상속에 대한 정의. 사람이 일생의 최종 단계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활동 등 법률관계와 재산 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했었던 모든 법률관계나 경제적인 관계, 이런 행위들을 누군가한테 이전시켜 주는 거. 예. 사망이라는 어떤 원인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특정인이나 단체한테 이전시켜 주거나 승계되는 거, 이걸 상속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포괄 승계시켜 주는 거다. 특정인에게 포괄 승계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포괄 승계라는 뜻은 어떤 거 하나만 딱 집어서 요것만 넘겨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그 다음에 그 지위를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얘기한다. 상속인, 피상속인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분이다. 피 흘리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재산 상속과 지위와 및 신분의 상속. 여기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만이다. 맨 위에 줄에. 그리고 고달랑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신분 상속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상속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상속은 뭐다? 재산 상속만 해당이 된다. 신분 상속은 아니다. 가업승계. 뒤에 가서 이제 가업승계 배우실 텐데, 경영권 물려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신문지사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가업승계 관련되는 내용 보면 재산권 싸움 하는 거 있죠. 재벌들 뭐 재산 싸움하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경영권 싸움 뭐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그 상속 절차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가업승계다. 그 다음에 상속의 기능은 뭐다? 보니까 단순히 재산을, 부라는 건 재산이죠. 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어떤 재산적 가치를 상속인이나 승계인에게 이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거래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죠? A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기업을 운영했으면 그거에 따른 거래의 계속성도 이어져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법률 관계도 똑같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만 넘기는 게 상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속 설계의 의의를 보게 되면, 의의의 정의를 보게 되면, 계획 세우지 않으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비효율적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상속 설계의 정의에서 비효율적이고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냥 봐도 알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봐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11페이지 맨 위에 줄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안 거쳐주면 맨 위에 줄에 분쟁의 소지만 남긴다. 당연히 분쟁의 소지 남으면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상속설계란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적극적인 대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재무설계사의 고객은 반드시 피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나번의 상속 설계의 목표, 생존 기간 동안의 상속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맨 밑에 줄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인생 설계 역할도 하게 된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후 개인 재산의 관리와 처분,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의 상속인들과 이해관계인에 의한 무절제한 분배, 그리고 분쟁, 이런 걸 야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분배나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게 이제 상속설계다. 그 다음에 상속인과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홈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상속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 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 유지. 두 번째 줄에 상속설계는 사망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을 막아주고 승계를 통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계속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업승계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런 것도 상속설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대로 우리 집은 몇 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이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한국보다는 일본 쪽이 그런 쪽이 좀 많은데, 그래서 가업을 잇는 거. 가업을 잇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거 사회활동과 거래의 계속성 유지예요. 부모님이 하시던 음식점을 자녀가 그대로 가업을 이어서 그대로 하고 다시 또 그 밑에 자녀가 이어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음식점을 단순히 계속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각각의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거래의 계속성으로 이어온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파워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돈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서 비법 같은 거, 비법 이런 거 있으셔서 만드셔서 뭐 가게 같은 거 운영하시다가 자녀한테 넘겨줄 때 비법 연수해 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속설계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넓은 개념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게 상속설계다라는 거예요. 상속설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상속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상속법이 하나의 독립된 개별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민법상의 상속편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그래서 상속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민법의 친족편하고 그다음에 상속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봐야 돼요. 물론 민법 총론은 꽤 차고 쳐다봐야 되는데 민법이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통상 저희 집에도 민법전 보면은 뭐 민법 이렇게 해설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총칙반 이만큼이지, 이만큼. 얇은 게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물권법 한 이 정도 되지. 그리고 친족상속법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관련되는 기본서적만 한 이 정도 두께 되거든. 예. 읽어보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두께의 진리죠. 한 3,000페이지 이런 거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보면, 짜릿하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AFPQ나 CFP로 해서 이 재무설계사 자격을 갖고 고객하고 얘기를 나눠보려면요. 아주 최소한 그 친족상속에 관련되는 친족상속법은 실질적으로 한 요 정도 되는 거, 통상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페이지. 요 정도 되는 책 정도는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상속증여와 관련되는 세법 관련되는 업무 편람이나 이런 거 보면 한 이 정도 두께 돼요. 근데 이 정도 두께 다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재 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추려서 보면 한 이 정도 두께 될 거야. 그 정도는 나중에 요 시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최소한 고객하고 상담하려면 최소한의 무장은 갖춰야 된다. 그 정도 안 쳐다보시면 그건 양심불량. 전문가적 지식은 갖춰야 되는 거죠. 책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민법은 기본 원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죠. 그래서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을 기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유언 자유의 원칙,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유언 자유의 원칙, 법정 상속제도의 보충성. 자, 법정 상속제도는 보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뭘 뜻하는 거냐면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볼 건데 앞에서 단어를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뒤에서 힘드니까 보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을 하실 때 우리가 유언이라는 거를 남기는
게 이제 종종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이게 1순위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러면 별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거나 또는 한 유언이 법으로 효력이 없을 때, 법으로 효력을 하지 못할 때는 누가 개입을 해요? 이제 법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보충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법에 의한 상속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상속제도의 보충성은 법정상속제도를 뭔가 보충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법정상속제도는 유언상속에 보충해서 이루어지는 제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상속지분. 상속지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통상적으로 배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 같은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갖고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5의 지분을 갖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1의 지분을 갖고 가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5할 증에서 갖고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배우자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1.5의 지분을 갖고 가고 1의 지분을 갖고 가요. 그러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1, 2, 3, 3.5죠. 3.5분의 1.5를 이분이 갖고 가는 거고요.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각각 계산해서 이렇게 갖고 가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야. 금액 얼마다? 그럼 배우자 얼마 갖고 가냐? 자녀 얼마 갖고 가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부모님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에 대한 결정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다. 그럼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누가 돈 갖고 갈 거냐? 이쪽을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래를 비속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배우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부모님이고 요렇게 형제 있고 형제자매 있고 그 다음 이분이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 있고 손자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3대. 그렇죠? 1대, 2대, 3대. 여기까지는 4대구나. 그렇죠? 그럼 이분 돌아가셨을 때 이거 돈 누가 갖고 갈 건데? 그럼 요거에서 이제 상속인을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상속인에 대한 결정. 법에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 유언에 대한 방식. 뒤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유언에 대한 방식은 그 유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구두로 이거에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유언 형식에 맞느냐?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유훈이야, 그냥 유훈.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유언이라는 거는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요식행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은 유언은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언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언에 대한 집행. 그럼 유언은 어떻게 집행할 거냐? 뭐 이런 건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내 권리관계. 그래서 뭐 상속의 소급형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재산 분할을 해요. 재산을 나누어 가져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나눈다. 그쵸? 나눌 분자.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요때, 여기서 요 사이까지는,
그냥 붕 떠 있잖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소유자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와버리게 되면, 이러면 무주물 상태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주인이 없는 물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상속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죠. 이때 받은 게 아니고 이때 받은 걸로 봐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권한이 없는 자가 뭐 참칭 상속인 이렇게 권한이 없는 자가 뭐 상속재산을 뭐 처분했다든가, 무권리자가 처분한 거죠. 무권리자가. 또는 뭐 공동상속인 중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처분했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한 권리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죠.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쪽에서 살짝 얘기해 준 게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배울 얘기들인데, 미리 이렇게 살짝 들어 놓는 게 뒤에 가서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쭉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상속세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상속세제에 대한 이해. 나중에 이제 민법 배우다가 이제 세법 배우게 되면, 세법은 열심히 외워야 돼. 민법은 열심히 이해를 하고, 세법은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법이고요. 세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뭐 이야기를 다루는 게 세법이 아니거든. 세법은 성장하거나, 이렇게 법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법이 성장해 가면서 다수의 여러 가지 개정안이 생기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하고 똑같이 뭐 청소년이 걸치고 하는 게 법이라면, 세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러니까 너 세금 많이 내.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세법 개정해.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진 걸 그대로 나열하는 게 세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외울 게 많다. 어쨌든 13페이지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게 되면 맨 먼저 보시는 게 네 번째 쪽 유산세 과세 방식하고 그 밑에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두 줄 내려가서 공제, 뭐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로 밑에 누진세율이라는 것도 배우시게 될 거고,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법 배우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상속 설계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설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상속 설계 프로세서. 상속 설계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은 가번에 고객의 종합적인 인생 설계다. 우리가 재무 설계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인생 전체를 고려하는 뭐 종합적인 인생 설계다. 뭐 이런 부분 얘기 똑같아요. 다만 하나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에 대한 인생 설계를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재산을 받아서 그 이후에 자기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인생 설계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점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재무적,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인생 설계라는 건 똑같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재무설계사는 상속 설계를 하려는 고객의 현재 재산 상태와 생전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고객의 생활 설계와 은퇴 설계 등도 함께 설계하고 이러한 요소를 상속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상속 설계, 그러니까 이건 재무설계사가 그렇게 안 해줬을 거고요. 본인이 스스로 상속 설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패착이 있으셨던, 조금은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 생각해봐도 꽤 오래전 얘기지만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상속 설계에 있었을 때 그 사건, 아마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죠. 상속 설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Y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세된 건 다 아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던 판례니까. 돌아가신 피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 대부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재단에 기증할 거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재단에 학교 재단에서 기부를 하고 그러고서 갈 거니까 너희는 이 재산에 대해서 크게 뭐 욕심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항상 하시면서 이제 있었고요. 삶을 그렇게 또 사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고,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이 유언장을 남기고는 가셨죠. 본인이 분명한 유언장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유언장의 형식이 불비가 돼서, 형식 불비 별거 아니었어요. 도장 안 찍혀서. 예. 그냥 도장은 안 찍힌 거예요. 본인이 그런 유언은 뭐 수도 없이 남기셨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거를 알아. 아, 그분의 뜻은 그거였다. 근데 유언장을 남기실 때 도장을 안 찍으셨어. 그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자녀분들이 그거는 뭐 그때 말씀하셨던 거고, 유언장에 그 주라고 돼 있는 유언장 자체가 형식 불비로 해서 유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을 왜 주느냐. 그래서 소송이 붙었잖아. 그래서 학교가 졌죠. 그렇죠. 예. 제가 이 상속 관련되는 강의하면서 항상 가장 설계를 좀 아쉽게 하셨던, 유언장만 하나 제대로 작성을 했어도 본인이 평생 사시면서 이루고자 했었던 꿈, 뭐 그런 꿈을 충분히, 후학들을 가르치겠다는 또 그런 꿈들을, 거기에 보탬이 되겠다는 꿈들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도장 하나 안 찍으신 거예요. 사인하신 거지. 예. 이런 부분이에요. 상속 설계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가 해오고자 했었던 그런 어떠한 가치관 자체가 설계 하나 잘못함으로써 그 이후 후손들이 안 지키게 됐을 때, 그분 뭐 알지 모를지는 모르죠, 그렇죠? 예, 아실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3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예, 그렇다고 이게 뭐 누구를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속 설계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갖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속 설계는 뭐다? 재무적, 비재무적 설계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재무적, 비재무적 설계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거기서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장애인이나 제한능력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후견인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상속 설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있으시다라고 해도 10손가락 깨물어서 똑같이 아프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어디 한 손가락은 더 아파요. 어디 한 손가락은 좀 덜 아파요. 통점이 거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통점이 거기서 몰려있고 안 몰려있어서 차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식을 쳐다보는 입장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는 더 찐하고, 더 뭔가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더 도와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형제지간이라 그래서 다 우애가 좋진 않잖아. 그죠? 좀 더 욕심이 있는 아이가 있고, 좀 아닌 아이도 있고, 그쵸? 예. 아니면, 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적장애의 아를 충분히 케어해주면서 형제애를 발휘하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재산 물려주는 거라고 얘기하면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사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져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계획. 분할계획은 구체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바로 밑에 평가 시점마다 가치가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인의 관점에서 선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납세 및 절세 계획에 대한 마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재무설계사를 에게 원하는 그 부위층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그 상속설계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은 재산분할과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납세 및 절세 계획의 마련은 단순한 세금 줄이기가 아닌 고객의 삶의 목표나 인생의 방향에 맞게 설계하는 것. 앞에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더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는 피상속인이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상속 설계다. 그래서 프로세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프로세서는 다 똑같아요. 보면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 있겠죠.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설계 쪽에서도 배웠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신뢰. 그렇죠? 예, 신뢰. 이런 신뢰를 쌓아야지 고객이 나한테 뭐를 줄 거다? 정보를 줄 거고 그거에 의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보는 어떤 정보? 재무적인 정보와 비재무적인 정보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를 하겠죠. 자, 목표를 설정하고 상속과 관련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산 및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분석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상속 설계의 목표를 현실화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 이런 목표를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대동소이예요.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목표와 관계 정립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 수집, 세 번째 단계에서 목표에 대한 분석,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 제안서 작성, 다섯 번째 단계에서 실행, 여섯 번째 모니터링. 이 단계는 살짝 여기 재무 설계는, 은퇴 설계는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금은 상속 설계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살짝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살짝 바뀌는 거죠. 제안서 작성 및 제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사전 증여, 재산 분배, 사후 상속, 납세자금 마련, 이런 절세와 납세 대책,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5단계에서는 상속 설계 제안서에 대한 실행 부분. 자, 다른 과목도 전부 다 제안서 실행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다른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그래서 전문가라는 단어. 그래서 재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실행을 도움을 받는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5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상속 설계 프로세서도 이 프로세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어느 과목이든지 프로세서 관련되는 부분은 비슷하기도 하고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 상속이 완료되더라도, 상속 설계 완료가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상속인이 될 자의 이혼, 출생, 결혼, 그 다음에 상속 예정자의 재무 상태, 건강 변화, 뭐 이런 거 아주 편안하게 써놨죠. 그렇죠? 예, 굉장히, 러프한 것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 많이 있죠. 인지가 무슨 뜻이냐면 안다라는 거죠. 예. A가 있고 B가 있어서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가 있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분한테 이 자녀가 있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이분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딱 나타났다. 또 상속재산 분할 다 끝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저도 제 것도 받아가야 됩니다라고 탁 나타났다. 뭐 이런 거가 이 상속인의 변동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사실은 뭐 누군가 있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다 돌아가셨고. 그 상태에서 여기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지. 여기하고는. 이렇게 형제들 이분이 돌아가셨어. 흐르다니는 아무것도 없어. 이분도. 그럼 이분 재산은 이분이 다 갖고 가느냐? 아니잖아. 왜? 이렇게 피가 섞였듯이 이렇게도 피가 섞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피가 섞인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분 재산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이분한테도 상속 지분이 똑같이 가거든.
이건 언제 알아요? 뭐 사망하시기 전에 알 수도 있고 사망하신 이후에 알 수도 있지만 상속인의 변동이 이런 형태로 생기는 게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거 다시 이제 기획 다시 짜야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얘기를 이제 할 거야. 이제 이게 상속인의 결정이거든요. 상속인의 결정, 상속분의 결정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상속이라는 걸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상속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하게 되는 건 막장 드라마의 경우에 하는 경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 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두 번째 줄에 단순한 부의 상속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옆에 가치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분쟁 방지, 상속인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세무적인 부분 뭐 이런 거 쭉 써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상속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고객과 신뢰관계 또한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바로 밑에 우리가 그 윤리 쪽에서 배우실 때 변호사와의 관계, 세무사와의 관계 얘기할 때 그 돈이 껴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설계를 법률적인 설계를 해주게 되면 문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죠. 재무설계사는 잘못된 상속 설계를 제안하고 자문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자문이 단순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재무설계사가 전문가로서 자문하고 설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배상 책임이 부담질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상품을 권유해주고 그러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간접적으로 피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거는 다른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다른 전문가한테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상속설계팀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력이 필요한 전문가의 범인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전문가와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이번 시간에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상속이 뭐냐?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재무적,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인생 목표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설계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피상속인만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 나머지 부분 안에서 나왔었던 뭐 상속 지분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여기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시작하는 상속의 법률 관계서부터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